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불교인가, 그리고 무엇이 불교가 아닌가에 대한 시리즈 강의 제2부 가운데 10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제목은 9번째 강의처럼 똑같이 불교 흥룡시대인데, 9번째 강의에서는 아쇼카 왕이 불교의 중도정신을 어떻게 보였는지를 설명한 것이라면, 오늘 강의는 불교가 현대 문명에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과학적 진리와 종교적 진리가 다를 수 없고, 미래의 종교는 그 교리가 과학적으로 뒷받침되고 과학자와 예술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고,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미래의 종교를 우주적 종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불교를 가리켜 우주적 종교의 강력한 후보라고 말했습니다. 아인슈타인 말 중에 다른 건 모르지만 이거는 확실하겠죠.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는 과학적으로 보든 종교적으로 보든 진리여야 한다면 과학적 진리와 종교적 진리가 다를 수 없어야겠죠. 이 점에서 저는 아인슈타인 우주적 종교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어떤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불교를 가리켜 우주적 종교의 강력한 후보라고 말했으니까 종교적 진리로서 불교적 진리가 과학적 진리와 같다면 과학에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걸 살펴볼 겁니다. 이제 인도 종교의 발전 및 변화 과정에서 불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그 역할을 통해 인도가 세계 문명 발달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살펴보고, 불교가 과연 우주적 종교의 후보 자격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이 종교를 필요로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구체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그 종교는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종교가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 하더라도 단순히 우리에게 바르게 살라고 가르치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단순히 윤리 강령일 뿐이지 궁극적 진리를 말해주는 종교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불교가 올바른 종교라면 불교에서 말하는 개념이 추상적이거나 공허한 개념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있어야 될 텐데, 불교의 핵심 사상은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이 사물의 참모습을 이론적으로 설명한 것이라면 이론으로서 연기법을 현실 삶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바르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실천적 본문이 사성제입니다. 그리고 이 연계의 이치로서 사물의 참모습을 밝힌 것이 바로 삼법입니다. 무상고 무아죠. 그래서 연기법은 다시 용서에 의해서 이론적으로 공과 중도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무아를 말씀하셨는데 그 무아를 연기법과 연결시켜서 이제 공과 중도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올바른 종교라면 공을 우리가 산스크리트로 수냐타라 그러는데, 공과 중도가 추상적이거나 공허한 개념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도의 실천적 의미는 지난 제9강에서 아쇼카 왕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했는가, 또 석주에 어떻게 종교를 관용적으로 포용했는가를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이번 제10강에서는 공의 개념이 인류 문명 발달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불교와 대학 발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세계 어느 나라든지 학문의 중심지로서 그 시대의 지식을 이끌고 새로운 것을 연구하는 것은 대학입니다. 대학이야말로 지식의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도 오늘날 대학과 똑같지는 않지만은 고등교육기관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뮤제이온, 박물관인데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뮤제이온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플라톤의 아카데미아 등 세계 곳곳에 교육기관은 있었지만 세계 최초의 종합대학은 기원후 427년에 설립된 인도의 날란다 대학입니다. 날란다 대학은 불교 사원이자 종합대학으로 기숙학교였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대학은 1088년에 설립된 이탈리아의 볼로네 대학과 1096년에 설립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인데, 볼로네 대학에서는 처음에 교회법과 민법만 가르쳤고 옥스퍼드 대학도 신학과 교회법 정도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우리나라 서당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유럽의 대학들은 시작할 때 그 규모가
우리나라의 한계보다 작았고 대개 뭐 서당 정도의 규모라고 생각했는데 시설도 물론 보잘것없었죠. 그래서 유럽에서 제대로 규모와 조직을 갖추고 시작한 대학은 1150년에 설립된 파리 대학입니다. 이때 파리 대학 도서관이 소장한 책은 한 1000여 권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비해서 날란다 대학이 소장한 서적은 종료입에 필사된 것으로 900만 권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날란다 대학을 소개하는 글을 보면 문헌에 따라서 날란다 대학이라고도 하고 사원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고대 인도의 불교 대학은 불교상과 마찬가지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날란다 대학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면 산스크리트어로서 날란다 마하비라라고 표기하는데 마하는 크다는 뜻이지만 비하라는 일반적으로 비구를 위한 인도의 불교 수도 및 교육기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영어에서도 이 비하라를 설명할 때 Center of Learning or Buddhist Monastery라고 하니까 우리말로 볼 때는 수도 및 교육기관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겠죠. 그 마하비하라라고 하면은 단순히 규모가 큰 수행처가 아니라 종합교육기관으로서 오늘날의 기숙대학교에 비교할 만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 마하비하라는 수도원 형태의 교육기관으로서 학생이 불교 승려나 다른 종교의 수도점은 오늘날의 대학과는 다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수도원이 대학으로 발전하게 된 데에는 부처님의 교육이 개방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파니샤드의 교육이 무릎에서 무릎으로 전하는 비의적이고 폐쇄적인 데에 반해서 불교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열린 교육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것이 승가 형태로서 수행자들이 함께 모여서 설법을 듣고 수행하는 소규모의 수행 공동체였지만 장자들의 후원이 커지고 수행자들의 수가 커지면서 불교 수행자들의 교육은 오늘날의 기숙학교와 비슷한 시스템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육의 내용도 처음에는 부처님이 설한 내용의 의미를 밝히는 데 주의가 있지만 마하비라는 종합교육기관의 역할을 하게 되어서 큰 불교 대학들은 살펴보면 대강 이렇습니다. 날란다 대학은 특별하게 그 주목을 받을 대학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오단타프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8세기에 성립됐으니까 날란다 대학보다는 한 300년 뒤에 설립된 대학인데 규모로 보면 날란다 대학에서 두 번째 오래된 대학으로도 평가됩니다. 티베트 기록에 따르면 오단타프리 대학은 12,000명 정도의 학생이 재학했던 대학이라고 합니다. 대단히 크죠. 날란다 대학은 보통 현장의 기록에 의하면 학생 수 10,000명에 교수가 뭐 1,200명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뭐 대단히 오단타프리가 큰 대학이죠. 비크라마 실라 대학은 대승불교의 유가행파라면 유식불교를 말하는 거죠. 유식불교의 10대 논사인 다르마 팔라가 세운 불교 대학으로서 우리로 치면은 사립대학 비슷하겠네요. 근데 훗날 밀교 중심 교육기관 역할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있는 자료나 교수들이 전부 다 나중에 티베트로 옮겨가서 오늘날 티베트 밀교의 전통을 이어주는 그러한 대학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따라서 이게 좀 들쭉날쭉한데 그 일본의 사사키 교수가 쓰고 우리나라 경상대학교 고놈 교수가 번역한 인도 불교사에 보면은 비크라마 실라 대학은 날란다 대학이나 그 오단타프리 대학보다 더 크고 모두 종합적인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날 발굴된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교수가 100명, 학생은 1000명 정도라고 하고 현재까지 발굴된 유적은 12만 4천 평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에 의하면 날란다 대학보다 규모가 작은 대학이죠. 발라비 대학은 뭐냐면 중국의 구법성 의정 스님이 7세기에 이곳을 방문해서 발라비 대학이 날란다 대학에 뒤지지 않으며 서인도 불교의 중심이라고 적었는데 현장 스님도 발라비 대학에는
100여 개의 사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여 개의 사원이라면 오늘날 종합대학으로 말하면 칼리지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원이 있었고 스님들이 6천 명이 넘게 있었다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불교의 교리와 함께 브라만 과학도 가르쳤으며 정치학, 경영, 농업, 행정, 신학, 법학, 경제학, 회계학 등도 가르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탁사실라 대학은 인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파키스탄에 있는데 옛날에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과 인도가 하나의 문명권을 이루고 있을 때였으니까 대승불교가 파키스탄에서 굉장히 융성했었습니다. 그때 간다라 문화가 꽃피운 그 파키스탄이 페사와리를 가는 길목에 탁실라에 있던 불교대학인데 탁사실라라는 말과 탁실라라는 말은 혼동해서 쓰니까 탁사실라 대학을 그 탁실라 대학이라고도 합니다. 고대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 중 하나로서 날란다 대학과 쌍벽을 이룬 대학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5세기경 설립돼서 초기 불교에서 대승불교가 공존한 시기에 운영된 대학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오단타 프리는 8세기에 성립됐으니까 날란다 대학하고 비슷한 시기에 설립된 대학으로서 쌍벽을 이루니까 불교 대학이 일찍이 설립되었다고 할 수 있죠. 여기서는 문학과 철학과 의학, 정치학, 천문학, 기학, 음악, 무용을 비롯해서 68개에 이르는 다양한 교과목을 가르쳤다는 것으로 전해지니까 오늘날 종합대학이나 뭐 별 다름 없죠. 날란다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바빌론, 그리스, 시리아, 아라비아 등지에서 온 유학생들로 넘쳐나서 학생 수만 수만 명에 이르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유명한 대학으로 몇 개 더 들 수 있다면 현재 벵글라데시에 위치한 소마프라 대학인데 이 소마프라 대학은 불교와 자이나교, 힌두교를 두루 가르쳤다고 전해지고 지금 유적이 발굴돼 가지고 1985년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가달라 대학에서는 1999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대학인데 이제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큰 대학으로서는 아까 탁실라 대학, 오단타프리, 비크라실라, 날란다 대학인데 잘 알려지고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날란다 대학이기 때문에 날란다 대학에 대해서 제가 불교가 어떻게 현대 문명에 기여했는지를 살펴보는 자료로서 날란다 대학을 택했습니다.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날란다 대학은 그 그림에서 보듯이 그 쿠타 왕조가 북부 인도에 성립됐을 때 그 인도의 가장 동쪽에 있는 날란다 지역에 있던 겁니다. 근데 날란다 대학은 그 왕들이 독실한 힌두교였던 쿠타 왕조에서 세웠다는 점에서 흥미를 끕니다. 왜 그 쿠타 왕조의 왕들은 독실한 힌두교였는데 힌두교 대학을 세우지 않고 불교 대학을 세웠을까요? 재밌는 일이죠. 그건 당시 점점 커지던 불교의 학문적 열정과 철학적 조수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서 자유로운 문화, 종교 전통이 진화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쿠타 왕조에서 불교 대학을 세운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란다 대학은 불교와 다른 분야에서 발전된 지식을 혼합해서 다양한 학문 체계를 만들었으니까 쿠타 왕조에서도 지원을 할 만했겠죠. 공식적 기록으로는 서기 427년에 설립되었다고 하는데 티베트의 불교의 조능학교의 라마로서 아주 뛰어난 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타라나타라는 티베트 승려가 있습니다. 이 승려가 쓴 인도 불교사는 영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타라나타의 인도 불교사에 의하면 마리아 왕조인 아슈카 왕이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 타라나타가 주장하는 이 사실을 증명할 다른 기록이나 고고학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슈카 왕이 세웠다면 그 날란다 대학의 유적에 아슈카 왕의 비석은 있습니다. 있지만은 거기에 대학을 세우노라 하는 그런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 기록으로서 427년에 설립됐다고 하는 것이 일단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날란다는 부처님 당시부터 왕사성으로 향하는 무역로에 위치해서 아주 변경한 곳으로서 부처님이 왕사성으로 향할 때 그 왕사성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때는 다 걸어다니고 뭐 했을 테니까 그 왕사성 근처에 머물 때는 이 날란대에서 머무르셨는데 그때 장자들이 부처님께 동산을 하나 이렇게 기증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파파리카가 소유했던 그 망고 동산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부처님이 머물러서 제자들한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날란다 대학에 유학을 떠난 당나라 현장의 기록에 의하면 500명의 상인들이 이 망고 동생을 사들여서 부처님께 보시하였고 먼 훗날 날란다 대학이 이 망고 동산에 세워졌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탁사신라 대학이 기원전 5세기경에 규모는 작았겠지만 이미 그 대학이 설립됐다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이미 불교 사원과 연구 및 교육기관이 그 날란다에 있었고 그 굽타 왕자에서 큰 규모의 날란다 대학을 세웠다고 보는 것이 아마 합리적일 것입니다. 달라이라마는 우리가 가진 모든 불교 지식의 원천은 날란다에서 왔다고 말했는데 그럴 만한 것이 날란다에는 900만 권의 서적이 있었고 약 10,000명의 학생들이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의학과 논리학, 수학, 천문학, 의학을 배웠고 아비달마 불교와 대승불교의 교리는 물론 힌두교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까 탁사신라 대학이 여기에 설명드린 이런 과목 말고도 전부 68개를 했다고 했으니까 날란다 대학도 그 정도의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정치, 경제까지 다 그 강의를 한 대학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날란다는 당시 학문 전반에 걸쳐서 골고루 업적을 남겼지만은 가장 심오하면서 21세기에 이른 지금까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마 수학과 천문학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우선 인도 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리아바타가 서기 6세기경에 이 날란다 대학에서 이런 수학이나 천문학을 이끌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리아바타는 인도 천문학자로서 수학 분야에서 중요한 업적을 남긴 인물인데 원주율 파이 공식과 삼각형 및 원등의 면적을 구하는 방법을 찾았고 또 상수의 개념을 제시한 최초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0을 숫자로 본 최초의 인물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제가 여기서는 좀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리아바타는 지구 자전에 의해서 별들이 운행한다는 것까지 그 기록을 남긴 사람입니다. 이제 불교의 학문적 업적으로서 영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누가 처음으로 숫자 0을 만들었든지 간에 0이라는 숫자가 없었다면 오늘날과 같이 십진법에 맞춰 숫자를 쓰는 것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물론 십진법뿐만 아닙니다. 그것이 몇 진법의 수이든 간에 진법을 나타내는 수의 개수만큼 한 숫자로서 이진법이라는 숫자 2개면 되는 거고 만약 그 12진법이라는 숫자가 12개면 돼요. 그럼 10진법이 10개거든요. 이렇게 진법에 맞춰서 그만한 개수의 숫자 갖고 모든 수를 표기하는 것은 0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만 하더라도 100일과 10일을 0이라는 자릿수가 없다면 구별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진법보다 훨씬 많은 수의 숫자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럼 숫자의 표기뿐만 아니라 사칙 연산에 따른 수학도 탄생하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사칙 연산을 체계적으로 만든 수학을 실수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필드라고 그러는데 이 체의 개념이 없었더라도 계산은 가능했겠죠. 주산으로서. 그렇지만 체계적인 수학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다음에 수학의 연산에서 영어의 개념은 그 항등원으로 나타나는데 항등원이라는 것은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정해진 종류의 연산을 하더라도 대상에 아무런 영향을 일으키지 않는 수학적 원소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더싸미 연산에서 O라는 수에 0을 더하더라도 O라는 수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죠. 물론 이무수 A에 대해서도 0을 더해봤자 A는 A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이때 0을 덧셈의 항등원이라고 합니다. 곱셈에 대해서는
1이라는 수가 항등원이 됩니다. 어떤 수에 1을 곱하더라도 그것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항등원의 개념이 없었다면 현대 수학이 탄생하지 못했고, 물론 현대 물리학도 탄생하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미적분도 탄생되지 않았고 컴퓨터도 발명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현대 수학의 굴론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물리학자들로 하여금 복잡하게 보이는 자연현상을 간단하게 볼 수 있게 도와주고 간단하게 기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굴론입니다. 그다음에 같다는 것과 다르다는 것의 의미도 굴론을 사용하면 명쾌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굴론의 입장에서 보면 의미가 보다 분명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상대적 입장, 이런 입장과 저런 입장을 물리학에서는 좌표계 A와 좌표계 B라고 말하는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란 좌표계 A에서 자연을 기술하거나 좌표계 B에서 자연을 기술하나 자연은 똑같은 물리 방정식을 기술되는 것인데, 이걸 굴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좌표계 A를 좌표계 B로 바꿔주는 어떤 연산이 가능하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2 곱하기 3하면 6이 됐듯이 좌표계 A에다가 어떤 연산을 가해주면 좌표계 B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좌표계 A와 좌표계 B는 겉으로 볼 때는 다르게 보이지만 연산에 의해서 같은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수학적으로 정리해주는 수학이 바로 굴론입니다. 그러니까 굴론은 미시 세계에 적용하면 소립자의 성질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고 실험적으로 발견되지 않은 소립자의 존재를 예언할 수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에서 소립자의 기본을 쿼크라고 그러는데, 쿼크도 굴론을 통해서 발견해낸 겁니다. 메어리 겔만이. 그리고 물리적 성질이 서로 다른 소립자를 할지라도 굴론에 의해서 대칭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소립자가 굴론에 의해서 대칭관계가 있다면 이 두 소립자는 하나의 소립자가 두 가지 상태를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연필이 하나 있는데, 손가락 연필이 하죠. 연필이 이렇게 서 있는 상태를 A라 있다면 그것에 A라는 상태를 보이고, 이렇게 거꾸로 있으면 B라는 상태를 보일 뿐이지 사실은 이것은 연산에 의해서 이렇게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는 사물을 간단하게 기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의 꿈은 이 세상에는 사실 한 가지 정리 입자밖에 없는데 이것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입자들이 보이는 것이라고 말해주는 어떤 이론을 찾아내는 것인데, 이 생각은 물론 아직 꿈의 단계라고 할 수 있지만은 달성할 희망이 있는 꿈입니다. 이 꿈의 이론을 구성하는데 꼭 필요한 수학이 굴론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한 가지 입자가 이렇게 있으면 A라는 입자, 이렇게 있으면 B라는 입자, 이렇게 있으면 C라는 입자, 이렇게 있으면 D라는 입자라고 보인다면은 참으로 복잡한 자연상을 기술하기 쉽겠죠. 바로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굴론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런 굴론이 있기 위해서는 항등원의 개념이 꼭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항등원의 개념이 바로 아무런 작용하지 않는 거니까 불교로 말하면 공의 개념이고 영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굴론이 설립하기 위해서는 항등원이 꼭 필요한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항등원이란 연산에 대해 아무런 작용하지 않는 원소를 뜻합니다. 근데 항등원의 작용은 다른 말하면 작용 없음의 작용이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0이라는 숫자가 인도에서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산스크리트로 숫자 0을 수냐라고 하는데, 이 수냐는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공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공을 수냐타라고도 하고 수냐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의 공의 개념이 작용 없음의 작용이라는 개념을 낳고, 이 작용 없음의 작용이 자연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정도가 아니라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사물이 생각을 낳게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역으로 생각이 사물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이 사물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바로 없음에 대한 우리 생각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볼까요? 옛날부터 사람들은 무한과 영의 개념을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무한과 영의 개념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기도 하지만은, 물론 바빌로니아라든가 마야에서도 0이라는 숫자가 있어가지고 표시하는데, 그건 단지 없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그것이 자릿수를 나타내는 수는 아니었거든요. 이 중 없음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결론을 내린 최초의 사람은 그리스 철학자 파르메니데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보다 조금 한 100년쯤 뒤거나 한 5, 60년 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파르메니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 아주 명쾌하죠. 아주 논리적으로 그냥 딱 부러지는 말입니다. 반박을 못하죠.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은 없다는데 그 누가 반박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파르메니데스는 진리는 이성적 사유에서 도달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없음은 없으니까 사유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걸 뜻합니다. 따라서 없음에 어떤 기호를 붙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기호를 붙여요? 그게 파르메니데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문이 아버지라 불리는 아리스토텔레스 또한 이 파르메니데스의 생각을 이어받아서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무한과 영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사유하고 논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무한은 사유의 바깥에, 즉 알무 영역 밖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유한의 영역이며 무한은 전지전능한 신의 영역이라는 주장이 있으니까 무한에 대해서는 생각도 할 필요 없는 거죠. 또 한편 영의 경우는 파르메니데스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예 그 존재가 없는 거니까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 존재하는 것은 모두 유로부터 생성되고 유로부터 변화된다고 봤으니까 아주 명쾌한 생각을 그리스 철학자들께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음이기에 생성과 변화의 과정에 끼어들 여지도 없고 사유 대상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세상에 두 가지 딱 아주 비교할 만한 철학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가 그리스 철학과 하나는 인도 철학인데 인도에는 공의 개념이 있었어요. 바로 공의 개념이 불교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공의 개념이 있었기에 인도인들이 이 개념을 숫자 0으로 발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에서 공의 개념에 상당하는 것은 0이므로 공의 개념이 있다면 0이라는 숫자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0에 대한 연구를 최초로 문서를 남긴 인물은 인도의 수학자 브라마 쿠프타였지만 사람들은 날란다 대학의 천문학자 아리아바타가 바로 저술한 책 아리아바티아에서 0이나 십진수에 해당하는 숫자가 사용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0의 개념을 이해하고 0을 숫자로 본 최초의 인물이 아리아바타라고 생각합니다. 즉 아리아바타는 날란다 대학의 교수였죠. 그 날란다 대학에서 0의 개념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0에 대해서는 자세한 정의나 이런 것은 브라마 쿠프타가 썼지만은 이미 그 아리아바타가 쓴 아리아바티아라는 책에 0과 십진수에 대한 숫자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날란다 대학에서 이미 0의 개념에 대해서 나왔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공개념이 없었다면 아마도 현대 수학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고 현대 물리학도 탄생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랬다면 현대 문명이라는 것도 탄생하지 못했겠죠. 바로 불교 교리는 연기법이지만은 그 연기법을 논리적으로 풀이한 것이 삼법인이고 그 가운데 무아의 개념을 다시 정리한 것이 용수의 공과 중도인데 공의 개념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공답게 보이지 않는 큰 작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불교의 흥룡 시대에 대해서는 이만큼 살펴보기로 하고 다음 11강에서는 왜 인도에서 불교가 소멸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